너무나도 딱딱하게 당연히 이건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또 다른 평평론이 나올 때마다 그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지구 평평론을 계속 보이는 대로 깨부시고 있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듯 튀어 올라오는 놈들을 하나씩 깨부시면서 내 머릿속 멘트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구만 평평한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구 평평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론입니다. 지구가 동그란 구형이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평평해서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로 있고 그 밑으로 물이 다 떨어지고요. 위에 돔이 쌓여 있어서 그 돔 위에 공기들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생활할 수 있다. 결국 지구가 평면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구 평평론인데, 이 평평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그러네요. 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평평론을 믿고 있는 이유, 누군가는 비웃으면서 넘어가겠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자신들의 이론을 굳게 신뢰한다고 합니다. 저도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웃음이 나가지고 약간 피식피식 거렸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리뷰영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지구 평평설과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서 인기를 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 그리고 평평하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 지구 평면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들은 생각이,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어떤 머저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1차적 반응은 바로 이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은 무엇이든 어렵고 복잡한 걸 좀 싫어하거든요. 일단 논리가 간결하고 그게 내 직관이나 주관적인 경험에서 연결돼서 설득력이 있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믿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회 전반에도 나타나요. 꼭 지구 평평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혈액형이나 MBTI별 궁합,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사주팔자, 용한 점쟁이가 내준 점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실제 겪었던 그 경험과 동일하게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용한 점쟁이가 들어오자마자 왜 헤어졌어? 딱 이렇게 던졌어. 근데 실제 내가 이혼했어. 아, 무슨 말씀이세요? 왜 헤어졌냐고? 딱 이러면 대박. 끝나고 나서 대박. 야, 들어가자마자 맞추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어떤 요소를 갖고 있으면 그 요소랑 그 경험이 어떤 이론과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그 점쟁이를 맹신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주팔자에 흠뻑 빠지거나, 아니면 MBTI나 혈액형에 과하게 몰입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자기네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인간은 MBTI로 어떤 MBTI 유형은 안 된다고 썼던데, 참 세상 별일 다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지게 되는 것들은 다 이런 현상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에 심취하잖아요. 이게 확증 편향이 일어나요. 일단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자기의 경험이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맞다라는 증거들만 취사선별해서 그럴싸한 통계, 그 다음에 학설, 이런 거 연결시키고요. 거기에 적절한 감정선을 넣어주는 거죠. 사람들의 그 울분을 터뜨릴 만한, 아니면 뭔가 그것에 피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섞인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억눌려 있던 감정의 요소를 살짝 넣어주면 모두의 공감을 일으키면서 이론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또 한 명의 히틀러가 탄생하는 거죠. 사실 이런 선동, 그리고 무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연결시키고 사람들이 거기 흠뻑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 지구 평평론과 같은 그런 현상들은 투자의 세계, 경제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0년대 초반을 이끌었던, 그리고 휩쓸었던 부동산 폭락론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동산 폭락론의 메인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인구는 감소한다, 고로 집값은 떨어진다. 나는 사고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아주 명쾌한 논리. 인구가 감소한다니까? 근데 그 집에 누가 살 건데? 그 집 살 사람 없어. 네가 사주잖아? 네가 호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명쾌한 논리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고학력자 남성들이 열성 지지자들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지구 평평론에 빠진 것처럼 부동산 폭락론에 빠진 고학력 남성들이 계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평평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구 평평론, 이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심플한 질문을 합니다.
넌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야, 지구가 둥글다며. 근데 왜 평평한 지평선이 보이는데? 둥글면 평평하게 이렇게 지평선이 보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유튜버 리뷰영이 님이 만들었던 굉장히 여러 가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 중에 가장 첫 번째, 지구 평면설의 근거. 평평한 지평선이 보인다는 게 끝까지 쭉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야, 중력이 존재한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둥그런데도 매달려 있는 거라며. 근데 새 어떻게 나는데? 새 어떻게 날고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가 둥글면 비행기가 대각선으로 쭉 우상향하면서 날면 왜 지구 바깥으로 안 나가는데? 왜 가다가 계속 수평으로 날고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니까 수평으로 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요소들은 개별 질문들이 서로 엉켜있기도 하고 모순되어 있기도 하고 막 짬뽕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 증거, 이 증거를 일단 모으고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증거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기준을 자신의 경험. 야, 내가 바다를 봤는데 지평선이 보여. 야,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평평하게 날고 있잖아. 내가 봤더니 새 잘 날더만. 이런 것들. 자신이 실제 경험했거나 자기 눈으로 봤던 것, 즉 내가 느낀 것만 정답이야. 그리고 그 외에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는 거, 뭐 중력, 뭐 우주의 생성 원리, 다 됐고 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조작이고 음모고 거짓이다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들을 공고히 가다 보면 결국에 끝이 뭐냐? 평평한 지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끝은 평평한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이 평평한 지구처럼 말도 안 되는데 은근히 믿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게 투자 영역에 뭐가 있을까? 해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2010년대의 부동산 폭락론이 가장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 결정 요인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인구 감소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면서 정작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공급과 수요, 그다음에 입지, 상품 가치, 더 좋은 주거 여건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시장 경제 요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인구는 감소한다. 고로 네 집을 사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 이론으로 불과 10년 전에 열풍을 이끌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거를 맹신하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중선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먹힙니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죠? 여러분, 지금도 지구 평평설을 믿는 것처럼 지금도 이 인구 감소론 때문에 부동산이 내후년에 폭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5년 안에 폭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진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지구 평평론과 뭐가 틀리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부동산 폭락론을 끊임없이 주창하면서 기우제를 지내죠. 그리고 뭐 요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투자계의 지구 평평론, 뭐냐?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것도 지구 평평설, 지구 평평론과 같이 부동산 폭락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빚은 나쁜 것이다.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빚은 나쁜 걸까요? 아니, 나쁘고 좋고를 구분할 수 있는 이게 도덕적 판단의 대상입니까? 빚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EBS에서 제작했던 매우 유용한 다큐멘터리인 자본주의 시리즈, 그 시리즈 중에서도 1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자본주의, 돈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는 질문에 수많은 경제 석학들은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은 빚이다. 자본주의는 빚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목 보십시오. 제1부 돈은 빚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안 보셨으면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이렇게 치면 여러 개의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경제석학들은 이 자본주의 그리고 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빚이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되게 익숙하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예전에 과거의 저처럼 놀라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 신용 팽창이지 않습니까? 특히 비트코이너라면 이 신용 팽창, 즉 국가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서 돈이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이 현상이 싫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것처럼 이 신용 팽창, 돈이 계속 돈을 찍어내고 복사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빚이라는 것, 이 경제석학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잔치가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러시안 인형처럼 계속 알까기를 하면서 까지고 하면서 넓혀진다라는 것을 경제석학들이 빚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죠. 만약 빚을 도덕적 잣대로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돈은 나쁜 것,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돈은 빚이고 자본주의가 빚이라고 얘기했는데 빚은 나쁜 거다라고 하면 돈은 나쁜 거고 자본주의는 나쁜 거다가 돼버리는 거죠. 좀 이상해지죠? 그리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국가나 기업이 하는 건 괜찮아. 국가나 기업이 빚내서 투자하는 거나 빚내서 사업하는 건 괜찮은데 개인이 하는 거 안 돼. 개인이 하는 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는 지독하게 지구 평평론에 빠진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경험한 바로는 빚내서 안 망한 사람 못 봤거든? 야,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사업하면 다 패가망신당하고 쪽박 차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 또는 주변에서 본 사례를 중심으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논리 전개를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즉 지구 평평론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개인은 미개하기 때문에 국가나 대기업 대신 빚을 내서 경제를 일으키고 개인은 노동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지도자가 할 만한 발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지구 평평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빚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비트코이너들이 이야기하는 이 피앗 시스템, 피앗 머니 시스템에서 이렇게 빚이 계속 무한적으로 팽창되면서 좀비 기업이나 필요 없는 곳에, 이상한 곳에 돈이 흘러가게 되는 이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는 개념으로 빚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요것은 지금 이 글의 포인트와 다르니까 제가 제외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빚과 관련돼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 가득한 고정관념을 깨주기 위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은 국가가 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빚은 기업이 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특히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사업가는 자신의 자금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빌려서 시간을 벌고 사업을 완성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할 때 꿈꾸고 있는 큰 그림을, 필요한 자금을 내가 스스로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그 아이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소득에 집중하면서 일단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돈을 벌기 위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내 돈으로만 사업을 한다면. 그런데 이게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혁신적인 기업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돈을 빌려서 시간을 버는 거죠.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본주의, 그 다음에 부의 축적이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너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대, 빚내서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식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채권시장 자체도 무시하는 거죠. 야,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조차 무시하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아니지, 국가랑 기업은 괜찮지, 개인은 안 된다고. 개인은 왜 안 되는데요? 개인들은 멍청해서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이게 개발도상국의 기득권자들이나 하는 멘트란 말이죠. 국민들은 미개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안 된다, 빚을 내게 해줘서는 안 된다, 빚은 우리같이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감당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 모 장관이 했던 멘트랑 그닥 다르지 않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저는 이런 멘트들에서 아주 혐오를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은 좋고 나쁘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도덕적 잣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결정하는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빚을 내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사업이나 투자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돈을 벌 때까지의 시간을 앞당겨서 세이브하고 그 돈으로 내가 선택한 투자의 방식, 투자의 방향 또는 사업의 방향에 더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다라는 건데, 이것 자체는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부자가 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자신이 그러한 투자에 확신이 들거나 그러한 투자 방법들 아니면 사업의 아이템이 곤고해지고 명확해지지 않은 타이밍이다 판단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부스팅이기 때문에 그 부스팅을 내가 언제 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선택의 영역이지 좋고 나쁘고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에게 유리한 빚을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레버리지를 안 일으키고 하고 싶다, 시드머니가 많고 자신의 현금 창출 능력이 크다면 그 방식대로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금 창출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모아나가야 되는 과정에는 레버리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살 때는 본인 돈으로만 사시나요? 아니면 대출 끼고 사시나요? 아예 아파트는 대출 끼고 사지. 그러면 아파트 대출은 레버리지인가요? 레버리지가 아닌가요? 레버리지지 않습니까? 본인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자신에게 적어도 유리한 빚을 선별해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유리한 빚이라는 건 빌릴 수 있는 기간이 길고 저렴한 비용에 빌릴 수 있으며 이자율이 고정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기간 동안 빌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대출들에 비해서 저렴하게 이자 비용이 낮고 또 간혹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한 상태면 굉장히 좋은 빚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하는 것을 방어해 놓게 깃발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들을 차분하게 모아나간다라는 아주 보수적 접근으로 가는 투자로 봤을 때도 내가 그 돈을 모으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해칭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단기간만 빌려주고 이자가 굉장히 비싸고 이자율도 수시로 변경된다, 이런 것이라면 이거는 나한테 불리한 빚이죠. 이런 것들은 장기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투자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쓰고서 갚아야 되니까 단타를 한다던가 사업도 단기적으로 확 집어넣었다 땡겨서 빼고 넘기고 뭐 이런 식의 구조로 시간 선호가 짧은 방식으로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불리한 빚은 중금리 아니면 고금리의 빚이겠고요. 담보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거나 또는 주식보다도 더 높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빌리는 신용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3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빚이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뭐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담보 청산가 밑으로 내려가는 찰나의 순간에 청산이 돼버리니 그런 것을 담보로 빌려서 무언가 장기적인 플랜의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계속 단기적으로 그냥 고배율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쇼텀 플레이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추기적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빚과 관련돼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글 그리고 영상, 이 주식담보대출이란 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고 어떤 종류의 빚이 자신에게 유리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위에서 굵직한 몇 가지만 얘기해 봤죠? 그런데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누군가,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께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리스펙, 요놈이 지구평평론자인지 아니면 본인이 지구평평론자인지 이런 지구평평론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를 안 좋게 보고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당연히 저를 지구평평론자, 궤변론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우리들 머릿속에 또 다른 지구평평론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결국 지구만 평평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 머릿속엔 평평한 게 너무 많습니다.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아저씨처럼 머리 위에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구 말고도 여러 개 쌓아놓고 지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너무나도 딱딱하게 당연히 이건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또 다른 평평론이 나올 때마다 그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지구 평평론을 계속 보이는 대로 깨부시고 있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듯 튀어 올라오는 놈들을 하나씩 깨부시면서 내 머릿속 멘트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러한 작업들로 내가 혹시 아주 오래전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굳혀져 있는 내 머리가 굳어있는 것들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두더지 잡기를 하면서 다 깨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